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파워, 돈, 여자, 인공지능 등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 있던 한 남자가 숨졌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강한 논쟁 속의 주인공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입니다. 주이시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탈출해 아랍과 이스라엘 평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여러 외교에 있어서 12명의 대통령들과 중대한 업적을 이룬 키신저를 추앙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경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인권은 묵살하면서 수십만 명의 대량 학살을 주도한 사람도 헨리 키신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루 더 휴전을 연장했고 어제는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도 인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에게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는 일들 이어집니다. 연방교육부가 하버드 대학에서 반유대주의가 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은 이미 대학생이 3명이 총격을 받았는데 의회와 행정부는 주이시 대학생들만 보호한다는 비난도 강하다고 의회신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코크 네트워크에 이어 트럼프가 아닌 니키 헤일리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원하자고 촉구합니다. 그는 민주당이어도 헤일리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연방 하원은 이번 주에 공화당 조지 산토스 의원 퇴출 3번째 투표를 합니다. 그는 2번의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제명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3살인 산토스 의원은 선거기금으로 보톡스 치료를 받는 등 사적으로 썼다는 여러 가지 23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합니다. 제명투표에 처한 산토스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화재 경보기를 올린 같은 뉴욕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한 해인 올해 또 오늘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뭐가 되겠어?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200여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찾는다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12월입니다. 올해 11월 말에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시네요. 그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고 로살린 카터 여사가 96살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워렌 버핏과 같이 설계를 해오고 키워온 찰리 먼거가 99세였죠. 어제는 커네디컷주에서 집에서 헨리 키신저가 10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후 4시 이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보자마자도 아니었었던데요. 이분이 숨졌고 더군다나 7월 달만 하더라도 7월 달에는 아직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가 방문하자 시진핑 주석이 극진히 대접을 해줬잖아요. 마오쩌둥부터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전부 만나본 이 미국의 정치계의 거물은 헨리 키신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그 100살이 되면서 ABC 텔레비전이라든가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 가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고 헤드라인에서 돈, 여자, 인공지능, 권력이야 이 본인이 권력이야말로 최고의 최음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70년대 말에 이미 이 네트워크는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굉장한 권력, 외교에서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제가 헤드라인에서 빠뜨렸네요. 헨리 키신저 하면은 많은 역할을 했지만 기만,
권모술수의 대가라는 것,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것 해서 이제 100살이나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100살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그의 그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교관으로 돌아서 60년 동안 12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좀 헨리 키신저를 가장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좀 젊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미국을 다른 나라에서 좀 거들떠 보지 않고 할 때 미국을 쫙 운전석에 앉힌 사람도 헨리 키신저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가장 파워풀한 외교관이죠. 한때는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같이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닉슨과 제럴드 포드까지잖아요. 워러게이트에는 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없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핑퐁 외교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 또 베트남에서 철군하기로 협정을 한 거, 그것은 전쟁이 진행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뭐 나중에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헨리 키신저의 책 가운데서 월드 오더였던가요? 세계 질서? 그 책에서 보니까 저는 약간 욱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무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협정을 이룬 사람이고 구소련과의 관계도 좀 완화시켰고, 또 본인이 주이시니까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여러 가지 평화 협상을 하는 그런 것,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백악관에 여러 번 등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망도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그 컨설팅으로 뭐 글로벌적인 시각을 나에게서 원해? 그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것 같지만 또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고, 막후에 기만, 권모술수, 권력 조작 등등으로 정말 세계 정세에서 흔치 않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그 받은 평화상 때문에 비난도 받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는 논쟁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은 올수록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익 앞에서 인권을 너무나 무시했다. 뭐 73년도 칠레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라든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캄보디아의 융단 폭격. 캄보디아는 베트남전 당시에 중립국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 베트공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해서 뭐 5만 명, 민간인이 5만 명 이상이 숨지고 했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전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무슨 소리, 협상을, 평화협정을 일찍 했어야지. 민간인들 그렇게 숨지게 하지 않고. 전범이야 전범. 영국의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저는 가장 최근에 놀랐던 게 96세 때의 인공지능에 관해서 책을 썼고, 본인이 혼자 쓴 건 아니죠.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외교 정책에 집착을 했었는데 누군가 전문가가 있었죠. 더 젊은 사람.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가야지 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썼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헨리 키신저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뒤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전해드릴 것은 이코노미스트, BBC, 뉴욕타임스, 뭐 파이낸셜 타임스, 그 밖에 많은 언론의 헨리 키신저에 대한 부고를 조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누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도권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 못하고 막후에서 뭔가를 항상 했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로죠. 원로 외교관 정치인인 것은, 정치인이라기보단 외교 전문가인 것은 맞죠. 100세로 숨졌는데
1970년대 이제 6월 달에 미국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나서 헨리 키신저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막 그 당시에 막 베트남전 등등 뭐 시위들이 엄청났잖아요. 백악관 그 앞에 라파에트 공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딱 거기에 있는 교회 앞에서 성경 들고 했었던 그 라파에타 공원에 가서 27살의 평화주의자인 브라이언 맥도널이란 청년, 당시에 장발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비밀리에 방문하고 의논하고 이 사람은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 전쟁이 필요한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끝내 이 청년은 설득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두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다는, 자신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비난하는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1923년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의 주이시 유대인 학대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나치에 의해서 학교에서 쫓겨났고 선생님이었는데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히틀러의 국가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뉘른베르크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38년도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옵니다. 도망을 오는 거죠. 도망을 오고 미국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43년도에 미국 시민이 됐는데 15살 때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군 복무를 하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워낙에 언어에 뛰어나서 보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보 방첩 부대에 들어가서 23살 청년인데 완전히 그 절대 권력, 게슈타포 장교를 추적하는 막 이런 절대 권력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 뒤에 미국으로 와서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학자가 돼서 국제관계를 가르쳤는데 1957년도에는 헨리 키신저는 제한된 핵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책도 냈고요. 그 뒤에 이제 뉴욕의 주지사였고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보좌관을 했고 그 넬슨 락펠러입니다. 그리고 68년도에 리처드 닉슨이 당선됐을 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이엘은 억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완벽하게 미국식 영어를 하는데 이 억양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그 전문가들은 그 억양, 뭐 예를 들어서 그 억양을 금붕어 어항 속의 자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붕어 어항 속에 자갈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뭔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억양이 있고 까칠까칠하고 하는 그 목소리는 진지함의 깊이를 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헨리 키신저는 대단했어. 그리고 헨리 키신저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이제 쓴 뭐 논문 같은 게 383페이지짜리였답니다. 너무 방대해서 하버드에서 키신저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길이를 절반 미만으로 하도록, 교수님들도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가 나폴레옹이 패배한 뒤 100년 동안 외교가 유럽에 어떻게 안정을 유지했는지 이걸 철저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15년 뒤에 백악관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마스터가 이미 돼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정치가 캐슬레이,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끈 왕자요. 메테르니를 연구를 해서 얻은 그 통찰력 이런 거. 근데 메테르니에 대해서는 헨리 키신저가 구성이 아니라 조작에 뛰어났다라고 썼거든요. 헨리 키신저도 구성이라기보단 기만, 속임수, 조작, 권모술수에 능한 외교 그 달인입니다. 그래서 정면 공격보다는 미묘한 선도, 이게 그 왕자가 했던 것인데 사실은 헨리 키신저도, 그리고 이제 절대 권력자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서 이 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아첨에도 굉장히 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같은 기만 전술 같은 게 사실은 그 미국과 소련의 그 흔들리는 여러 가지 그 야망과 씨름하는데 미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의 외교 스타일은 국무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그 외교 부처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달랐죠. 그런 공식적으로 하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그 헨리 키신저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백 채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뒤로 하는 이 백 채널이라는 것. 72년도 러시아하고 중국 거의 그 모든 국가와 헨리 키신저는 백 채널 하면은 약간의 음모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두운 그 느낌이 있는 리처드 닉슨과 잘 맞죠. 리처드 닉슨의 취향에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백 채널의 행동의 중심에서 나는 끈을 당기는 이 딱 이 중심에 있는 거야. 이 본인의 열망에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크건 작건 속임수 기만 전술에 능한 사람이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일을 예를 들자면요. 이제 국가안보국에서 직원들이 아니 우리는 왜 백악관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가 하고 그런 특권도 없고 막 불평을 하면은 다 그 비서실장이 조작해서 그러는 거야. 비서실장 잘못이야라고 본인들의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남을 비난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거는 헨리 키신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뭐 글쎄요 많은 고용주들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국가안보부에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말도 하고 비밀도 나누고 연락처도 공유를 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국가안보보장회의에. 그러니까 이만큼 누구나 다 아는 보면은 짧게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길게는 알잖아요. 그런 명백한 거짓말도 너무나 영리하게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내가 놀랍다. 헨리 키신저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사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존경을 담아서 그 사악함도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자신감을 잃는 영국의 본인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본 캐슬레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 뭐 이 자서전을 쓴요. 뭐 이 그 월터 아이작슨은 굉장히 많은 사람 자서전을 썼잖아요. 이 자서전을 쓴 월터 아이작슨하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터 아이작슨이 이 헨리 키신저는 회유 아첨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게 이간질하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 이렇게 썼다고 말도 오랫동안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만 많은 헨리 키신저의 주변 사람들 보좌관들은 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싫어서. 그러나 그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찰력이 있으니까. 지금 right now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헨리 키신저만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배울 게 있어서 그리고 발언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헨리 키신저가 72년까지 미국이 좀 약했잖아요. 그 해외에서 굴욕당한 것도 많고 하니까 이 같은 모든 권모술순이 뭐니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뒤로 가려질 수도 있었다 하는 지적들도 많이 하는데 국내는 분열됐고 해외에서는 굴욕을 당했고 그러니까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그 둘 사이의 적대감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입장을 좀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왕복하면서 이제 구소련이 미치던 중동에서의 힘을 미국이 가져와 보려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셔틀 외교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을 조금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 게 사실이고요. 해서 미국이 굉장히 약할 때 미국을 운전석에 앉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뒤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지 부시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정치인들이 앞서 쭉 말씀드린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헨리 키신저를 추모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난 엄청난 부작용 그리고 그 방법을 굉장히 경멸하는 지식인들은 그가 미국의 원칙도 어겼고 수백만 명을 희생을 시켰다. 생명을 그게 이제 캄보디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라오스도 얘기를 하는 거고 파키스탄에서의 대량 학살도 눈 감아줬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이 그 동파키스탄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죠. 파키스탄이 그 동파키스탄에서 한 30만 명을 죽이는 대량 학살을 미국이 떼쫓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는 이루는데 파키스탄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권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최소한 3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최소한 30만 명이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은 인도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칠레에서의 쿠데타와 암살, 앙골라에서의 반란 계획 이런 것들. 그런데 헨리 키신저는 왜 그랬느냐? 헨리 키신저는 칠레, 앙골라 이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구소련의 음모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의 언론인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가장 이제 이 헨리 키신저를 많이 비난을 하는 사람인데 73년도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아야지 될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다니. 왜냐하면 캄보디아 전역에 캄보디아가 중립국이었는데도 베트남을 잡는다면서 베트남 공산주의자를 잡는다면서 그 목적으로 한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그 당시에 지상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민간인이 5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폴포트 정권이 들어선 거죠. 킬링필드 우리가 다 영화 봤잖아요. 크메르루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잔혹한 정권을 헨리 키신저가 탄생시켰는데 헨리 키신저는 그 당시에 막 200만 톤의 폭탄을 투하하라고 하면서 날아다니거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공격해라.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숨진 거죠. 그걸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헨리 키신저는 이런 것 갖고 움츠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에 불과해 어떻게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알겠어? 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말을 잘하니까 무슨 저널리스트들 상당수를 본인이 이제 그 압도하고 뭐 닉슨의 뭐 비밀 요원이다, 슈퍼 비서다, 막 이런 칭찬 같은 거 받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진 찍는 걸 즐겼습니다. 이게 이제 기만전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저 사람 봐. 뉴욕의 뭐 레스토랑에서 어떤 배우와 레스토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그것으로, 뭐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겠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그러나 두 번째 부인과 거의 5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는 첫 번째 부인과 64년도에 이혼했나 하는데요. 두 아이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십 칼럼니스트들에게 하루 먹잇감을 참 많이 준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특히 이제 질 세인트 존 그 영화 배우와는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좌파에서든 우파에서든 비난은 받습니다. 좌파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을 했고 우파는 우파 역시 나름대로의 이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의 최고의 목표는 항상 주이시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일에서 미국으로 피신을 왔어야지만 됐나. 독일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는 모든 것을 다 설계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원로 정치가이고 중국에서는 너무나 슈퍼스타고 90년대 후반에 리더십의 자질 그리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책을 공동으로 썼는데 인공지능이 계몽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그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헨리 키신저가 본인이 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살까지. 거의 그 당시에도 100살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 이슈를 다 알고 나에게서 뭔가가 나가야지 되는데 해결점 같은 게 인공지능이 하니까 인공지능에는 좋은 입장을 갖지 못했다 하는 건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9년부터 77년까지만 어떤 조직에서 일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그가 다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배척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 조직 안에서의 최고의 파워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중국에서는 헨리 키신저가 숨졌다고 엄청 지금 추도를 하고 지미 카러와 빌 클린턴은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헨리 키신저가. 그리고 9.11 사건이 일어나고 조지 부시 아들 그 부시 대통령이 경험이 없이 대통령이 돼서 헨리 키신저에게 뭔가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 드셔서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사임을 했었던 돈을 무척 사임한 사람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갖는 것 어때?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크림반도 가진 이유지만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지 돼. 그 부분은 입장을 바꿨고 헨리 키신저를 가장 비난이라기보다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처음 취임했을 때 8살밖에 안 됐어요. 오바마는. 이제 세대가 다른 겁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 말에는 헨리 키신저가 그동안 뿌리고 다녔던 그런 아주 잡스러운 것들을 헨리 키신저가 남겨놓은 아주 험한 세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의 임기 마지막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대통령이다. 미국이 뭘 사과해야 하지만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신저의 실패를 교훈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였는데 2016년도에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럽이 한 것보다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더 많은 무기를 투하했다. 그 뒤에 이제 결국 닉슨이 초라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철수하고 나서도 그 뒤에 계속 폴포트 등등의 일은 너무너무 많이 남아서 미국에 대한 악감정으로도 남고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라도 남고 정말 그 지옥에서 혼돈, 학살, 권위주의 정부 등이 계속 등장을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그럼 헨리 키신저가 어떤 전략 방식으로 미국의 이득을 높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키신저는 숨지기 전까지 계속 말하고 글 쓰고 고상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96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내가 모든 현인이어야지 되는데 이런 것이 강한 것 같고 저로서는 이상한 게 소년 때 나치의 등장으로 조국에서 쫓겨난 남자가 다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에도 눈 감고 오히려 막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일을 하고 했었다는 게 저는 끝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는요. 너무 길었네요. 오늘의 미국 첫 섹션 가운데 오늘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드릴 말씀 많은데 줄인 게 그래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부터 이제 오늘의 미국은 새로운 비상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가 좀 전에 안 나왔었죠. 제 잘못입니다. 어떤 기술부나 유튜브 측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이거 버튼 누르는 것을 잊고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나옵니다. 하루 연장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왜 이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죠.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오늘 휴전 7일째입니다. 원래 나흘로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하마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풀어줄 여자와 어린이가 없다. 지금도 아직 있는 그 어린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풀려나겠죠. 어제는 이중국적자인 이스라엘, 미국계 이스라엘, 그리고 집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49살의 한 여성이 교사면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비 청소년 가이드, 그 야드바셈 가이드인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석방이 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남자이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지금 8명 인질로 잡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팔레스타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 버스 정류장에서 3명의 이스라엘인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고 6명이 부상당했다. 그런데 그 용의자들이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풀려난 하마스이고, 그러므로 벤자민 네탄야후 같은 사람은 이거 봐라, 하마스와 협상이 되느냐라고 엄청 비난하는 것을 많이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하루 전날에는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8살과 14살, 15살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가운데 한 명의 소년은 자동 무기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만한 숨통을 트여주지 않으면 이제 8살 밖에 안 됐잖아요. 8살, 14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스라엘 군인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좋겠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숨지게 했는가, 그 가운데 인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그 하마스가 주장하는 인질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졌다는 것은. 아무튼 이번에 휴전이 끝나고 나면 휴전은 끝날 수밖에 없고, 여성과 이스라엘 군인을 하마스가 풀어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럼 굉장히 잔혹한 전쟁이 시작될 텐데, 미국은 북부에서처럼 남부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론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3대1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팔레스타인계를 지지하는 미국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참 애매해요. 양쪽 여론 다 하마스는 무너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근데 하마스를 무너뜨리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야지 된다니까요. 그리고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8살, 14살 다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소녀들도 지금 그 정도이고, 미국 내부에서는 연방교육부가 하버드 대학에서의 반유대주의 이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다른 대학들처럼 지금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은요, 시위 현장입니다. 컬럼비아, 코넬, 웨슬리, 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등등 수많은 USC, UCLA 전부.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그 매니저 가운데 주희 씨가 많잖아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하버드 동문인 그 빌 에크먼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하버드 총장에게 딱하니 편지를 보내서 주희 씨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대학이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육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계는, 우리는 미국 이슬람 관계 연합회는 지금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주이시 학생들 괴롭힘 당하는 거 못지 않는다, 이런 수치로 쭉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수치를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학도 다 동부에서부터 서부에서부터 좀 중간에 섞여 있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이런 데서 한 팔레스타인 학생이 히잡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의 종교는 히잡 쓰고 있으니까 딱 무슬림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아랍이라는 거. 너의 종교는 폭력의 종교고, 테크니컬리 얘기하면 너희들은 테러리스트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테크니컬리 이슬람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만 좋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학생에게 타월 헤드다, 수건머리, 그러니까 히잡 쓰는 거기에 대해서 수건머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의 법률 그 보호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하는 거라든가 보호해 주세요라는 거라든가 이런 교육부에 편지를 보내는데, 똑같이 교육부에 편지 보내는데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만 조사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계는 지금 버몬트 유니버시티 옆에서 브라운 대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보스턴 칼리지도 있었고, 또 한 명은 누구였었죠? 그런 학생들 총상 입었잖아요. 6살 소년도 팔레스타인은 죽어야 돼 하면서 이제 숨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법무부는 유대인 학생들 이제 그 괴롭힘 당하는 것만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역시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중요한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출석을 해서
왜 학교에서 주이시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아 하고 청문회에서 이제 힐난을 당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글쎄요, 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된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라는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 유엔 대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오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경제 얘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데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니키 헤일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어제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연설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보다 나을 수 있는 공화당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 그게 니키 헤일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니키 헤일리를 위한 그 슈퍼팩도 조직이 됐는데 그 슈퍼팩 안에는 공화당의 이제 부시 가문의 부시 대통령의 그 사촌 조나단 부시 등도 포함이 돼 있는 슈퍼팩도 만들어졌고 미래지향적인 차세대 리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의 비전, 뭐 가치 그리고 좀 깨끗하다. 청렴성, 뭐 에너지에 관한 것, 인플레이션, 세금, 뭐 우크라이나에 관한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맞는다 해서 슈퍼팩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사업가 찰스 코크와 숨진 데이비 코크 동생이 만든 이 네트워크에서도 화요일에 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경영진들과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돈 냄새 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의 캠페인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뭐 바람이 바뀌는 건가? 이 사람들은 뭘 좀 알고 있는 건가?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왜 헤지펀드의 큰 손들이 요 며칠 사이에 쭉 니키 헤일리에 모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중요한 뉴스는 오늘 투표라기보다 내일 투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쩌면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퇴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의 그 퇴출 그 결의안에서는 살아남았잖아요. 투표에서는 심지어 민주당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2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선거 자금으로 누군가가 본인에게 기부를 한 그 정치 기금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고 뭐 옷을 사 입고 뭐 에르메스 같은 것도 샀다고 하는데 저는 조지 산토스가 에르메스 옷 입은 거 같은 거 제가 에르메스를 잘 몰라서 그러나요? 그런 거 안 보이던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돈 세탁하고 등등에 대해서 본인은 너무 당당합니다. 마녀 사냥이다. 나는 죄가 없다. 물론 버티고 버티다가 재선에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선 나가봤자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퇴출 투표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공화당도 그를 퇴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35살입니다. 무조건 본인에 대한 혐의는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퇴도 거부하는 거죠. 사퇴를 한다면 공화당에서도 뭐 구태여 이렇게 뭐 퇴출안까지 낼 필요는 없을 텐데 공화당조차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5번 퇴출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럼 290명인데 남북전쟁 때 그건 이제 그런 거니까 3번이 있었고 나머지 2번은 유죄로 확정된 이후에 이건 유죄 확정이 아니라 기소 중인데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되면은 뭐 뉴욕 주지사가 선거하는 것을 새로 발표를 하고 뭐 임시도 뭐 어떻게 사람 만들고 뭐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다수당이지만 9석 차이로 다수당입니다. 공화당 의석이 더욱 불안해지는 거고 원래가 민주당 의석이었기 때문에 본선거 치르면은 다시 이제 그리고 임시로 누군가를 지명한다 할지라도 자리에 앉힌다 할지라도 민주당을 앉히게 될 거고 공화당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가 죽어도 혼자 죽진 않겠어 하고 누구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보도해드리지 못해서 한꺼번에 엮어드리는데 지금 뭐 하원 의원이 제명될 수도 있는 투표가 이제 딱 투표의 그 대상자인 조지 산토스가
난 민주당 의원 한 사람도 똑같이 해야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 일관성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지난 언제였었죠? 아무튼 조금 됐습니다.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의사당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의사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뭐 기금 이런 거였거든요. 주택과 도시개발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이 배당되는 게 충분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투표를 미루려고 화재 경보기를 한 사람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자말 바우맨이라는 민주당 의원이에요. 16지구입니다. 같은 뉴욕이잖아요. 뭐 이 의원은 내가 실수로 했어 하지만 실수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게 중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벌금 물고 잘못했다 하고 사과했거든요. 이 의원도 제명해야지 된다라는 얘기. 뭐 20분 동안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나중에도 뭐 시위하다가 결국은 의사당 경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 의원의 이슈는. 그래서 조지 산토스는 이 사람도 행동이 너무 무책임하지 하원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는데 나만 왜 그 퇴출 투표를 당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결의안을 오늘 또 결의안을 본인이 제출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가 정확한 시간 같은 것 혹시 틀릴까봐 다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희한한 라디오만 기억나네요. 이서희 씨와 이희안 씨 예전에 방송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싱그러운 젊은 방송인이죠. 두 분이 이제 함께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인가요? 그러네요. 12월 1일부터.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먼 얘기 같은데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집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뭔가 박스를 열면서 이 생각을 했었는데 COP28 UN 기후변화 컨퍼런스 이건 말씀드려야 되나요? Conference of the Pari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아주 긴 그 영어를 딱 줄이면 COP28 이렇게 활자로 보시는 분들 그게 그거예요.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죠. 28차 왜냐하면 28차 UN 기후변화 컨퍼런스 약자이고요. 뭐 여기에 파리가 왜 들어가냐면 파티즈가 왜 들어가냐면은 당사국들 뭐 한 200여 개국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기후변화 이 컨퍼런스를 여는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가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내리는 국가의 정상들은 참석을 못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다 뭐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 같은 거 청소하는 것들은 좀 웬만큼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나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은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환경청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 납 파이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는 하는데 또 항공사는 에탄올 이게 그 옥수수로 만든 그 연료가 미래의 비행기 연료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옥수수로 그 많은 연료를 다 하려면 그 옥수수를 어디에선가 길러내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또 다 마르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를 해보자 하고 지금 몇만 명이 지금부터 13일까지 몰린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200개국이 파리 협정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이 산업사회 이전보다 15도 목표 여기까지만 해야지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역사상 올해 가장 더웠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산업사회 이전에 비해서 현재 한 1.1도에서 1.2도 정도 그 섭씨로요. 화씨가 아니라 높답니다. 근데 이게 1.5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5도 정도로 해야지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2100년도에 2.4도에서 2.7년도에서 여러분들 요즘 그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죠. 그때가 되면 뭐 빙하가 어떻게 녹고 어떻게 된다 등등의 얘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뭐 회의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오늘부터 뭐 12월 13일까지 한다고? 시진핑과 바이든도 안 간다며.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 차이가 많아. 왜 너희들은 미국은 다 뭐 해놓고 다른 친환경으로 가서 돈 벌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산업 이 기반 굴뚝 이걸 해야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선진국 우리가 좀 돈을 지원을 하겠어.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환경으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면은 그 돈을 어느 국가가 얼만큼 지원하느냐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의논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바이에서요. 그런데 아니 왜 두바이야? 두바이는 요즘 모든 건 다 그 뭐 그쪽으로 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한국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너무 엄청난 차이로 2030 엑스포를 가져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전에 뭐 카타르도 했고 뭐 축구 같은 것도 그렇고 두바이도 논쟁인데 두바이가요. 세계의 탑 10 오일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의장이 누구냐면 국영 오일 회사의 CEO예요. 슐탄 알제베르가. 슐탄 알제베르는 생산 더 늘린다고 하고 오일도 석탄처럼 화석연료잖아요. 에너지로 그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니까 뭐 이런데 왜 두바이야? 왜 의장은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젊은 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잘 아시죠? 그린워싱이네. 괜히 말로만 말이야.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 그린워싱이야 하고 비난을 하는 그 회의가 오늘 일단 시작은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조치를 넘어서서 몇백 개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잖아요. 노력은 해봐야지 그 전에 했었던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아마존 박스 좀 잘 재생해서 다른 거 리턴할 때 써야지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강혜진이었습니다.